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지나가는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그릴 길을 좋아하는 선비만석과 그의 아내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쳐다보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는 끼니 때가 되어도 연기 한 번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밤낮으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참으로 기이하면서도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영은 날과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에 옹기 그릇을 받쳐 놓아야 했고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겨울이면 방 안에 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으나 만석은 오로지 책상 앞에 앉아 공자왈, 맹자왈하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읊조릴 뿐 집안 살림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건사하고 생계를 꾸리는 것은 오로지 아내 연화의 몫이었는데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모진 가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동가 트기도 전인 새벽녘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에 얼굴을 씻고 남편이 일어날 때쯤이면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그릇 올리기 위해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장작과 씨름을 하곤 했습니다. 쌀독이 바닥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기에 그녀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거나 이웃집에 밭일을 거들어주고 받아온 채박살로 근근히 끼니를 이었는데 그마저도 남편인 만석의 밥상에만 고봉으로 담아 올리고 자신은 숭궁 국물이나 시래기 건더기 몇 점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운 처녀 시절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 마치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해졌으며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할 때면 손등이 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냇가에 모여 빨래를 할 때마다 연화의 거친 손과 뽀쑥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차곤 했지만 정작 연화는 남편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진다고 말하며 엷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만석내 집마당에는 꽃 대신 땔감이 쌓여 있었고 연화는 남편의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 호롱불 밑에서 배를 짜느라 눈이 침침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배틀 소리가 깊은 밤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우면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면서도 속으로는 연화의 지독한 정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화가 짠 배는 올이 곱고 촘촘하여 장터에 내다 팔면 제법 값을 잘 쳐주었는데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옷 한 벌에 입지 않고 몽땅 남편의 붓과 종이 그리고 귀한 서책을 사는 데 썼습니다. 만석은 아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에 마련해 준 종이 위에 붓을 놀리며 자신의 학식이 날로 깊어짐을 자랑스러워할 뿐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아내의 피땀이 서려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끔 글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괜히 아내에게 화풀이하며 방문을 걷어차거나 밥상이 부실하다며 타박을 놓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연화의 머리카락에도 서서히 흰눈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만석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열린 과거 시험은 아니었으나 인근 고을 원님이 주재하는 백일장에서 만석이 지은 글이 장원을 차지하여 그 명성이 이웃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높은 벼슬자리는 아니었으나 고을 원님의 추천으로 향교의 훈장 자리를 얻게 되었고 제법 쏠쏠한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지긋지긋하던 가난의 그림자도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는 쌀가마니가 쌓이고 낡은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번듯한 기와를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만석은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지 않고 빳빳하게 풀먹인 못이 적삼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을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출세를 축하하면서도 그 공은 10중 8구 안에 연화의 덕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만 정작 만석의 귓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자 만석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일말의 미안함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아예 아내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글을 읽고 학식을 쌓아 이만큼 성공했으니 무식하고 볼품없는 아내는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밥상을 차려 들어온 연화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밥맛이 떨어진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내의 손이 하얀 쌀밥이 담긴 유기그릇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그 말을 들은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슬픔을 느꼈으나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물러나 치마폭에 거친 손을 감추며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과도 같은 불길한 징조였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고 급기야 그는 집안의 하인들을 들이고서도 연화에게 안방마님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하인들 앞에서 그녀를 하대하며 망신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연화에게 물을 떠오라 시키거나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혀를 차며 꾸짖는 일이 잦아지자 눈치 빠른 하인들마저도 안방마님인 연화를 은근히 무시하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성공하면 함께 고생한 보람을 나누며 오순도순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현실은 그녀가 꿈꾸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0년 넘게 밤을 지새우며 짠 배로 마련한 책과 붓으로 성공한 남편이 이제는 그 성공의 대가로 그녀를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서러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잠시 마음이 들떠서 그러는 것이라 믿으며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유지들이 만석의 집에 모여 술판을 벌이는 날이 있었는데 만석은 연화에게 술상을 내오라 시키지 않고 젊고 예쁘장한 몸종에게 술병을 들려보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마련한 안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만석은 문을 가로막으며 손님들이 보기에 부끄러우니 썩 물러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호탕한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간드러지는 노랫가락 소리가 문 밖에서 서성이는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그녀는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지 못하고 문설주를 잡고 하염없이 떨기만 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아내가 촌스럽고 무식하여 고상한 선비들의 모임에 물을 흐린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곁에는 비단 옷을 휘감고 교태를 부리는 여인이 더 어울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앉아 식어버린 안주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 자신이 바친 청춘과 정성이 모두 재가 되어 흩어지는 듯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만석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져서 밥에 돌이 씹힌다는 둥, 옷 다림질이 반듯하지 않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연화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그는 연화가 늙고 병색이 완연하여 집안의 운수를 맡고 있다며 점쟁이의 헛된 말을 빌려 그녀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표독스러운 행동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만석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체면치레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읍내 장터에서 비단 장수와 어울리며 화려한 옷감을 사들이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도 정작 아내인 연화에게는 낡은 무명치마 한 벌 사주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치마를 기워 입으며 남편의 옷을 짚고 다 해진 버선을 신고 남편의 가죽신을 닦으면서도 언젠가는 남편이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만석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는 연화를 깨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아느냐며 너 같은 총구석 여편네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일어나 꿀물을 타오려 하자 만석은 그릇을 내치며 뜨거운 물이 연화의 발등에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는 발등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그녀의 마음이었으나 만석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연화는 화상 입은 발을 찬물에 담그고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밤새도록 울음을 삼켰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마당의 귀뚜라미마저 울음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만석은 아예 노골적으로 연화를 집안의 하녀 취급하기 시작했고 하인들에게도 연화의 말을 듣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주인 어른의 서슬퍼런 호통이 무서워 점차 연화를 무시하고 그녀에게 힘든 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마님이어야 할 연화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혹독하게 부엌일과 밭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잠자리조차 안방에서 쫓겨나 행랑채 귀퉁이에 찬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만석은 넓고 따뜻한 안방을 독차지하고 가끔 읍내에서 데려온 기생들과 어울려 노느라 연화가 굶는지 아픈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몸은 과로와 마음의 병으로 인해 점점 야위어만 갔고 얼굴에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매탄이 들어가 마치 산송장과 같은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마을의 촌장이자 연화의 친정 먼 친척 벌되는 노인이 이를 보다 못해 만석을 찾아가 점잖게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이면 천벌을 받는 법이라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리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으나 만석은 오히려 화를 내며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 촌장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만석은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탁월한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연화가 자신의 성공에 기여한 바는 티끌만큼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고귀한 신분에 오점만 남기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의 마음속에는 이미 연화를 내치고 그 자리에 젊고 아름답고 가문 좋은 여인을 앉히려는 계획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만석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중매쟁이가 찾아왔는데 이웃 고을 부자의 딸이 혼처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재물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라 그 집 딸과 혼인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 만석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은밀한 목소리로 만석에게 속삭이기를 그쪽 집안에서는 헌 부인을 내보내고 새 부인을 맞이하는 것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쾌재를 부르며 무릎을 쳤고 그날부터 연화를 집에서 쫓아낼 궁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시부모의 제사를 소홀히 했다느니 집안의 물건을 몰래 빼돌렸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그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석은 연화가 아침상을 차려오자 밥상에 올려진 국그릇을 집어 던지며 국이 짜서 먹을 수가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간을 맞춘 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은 이를 빌미로 연화에게 칠거지약을 운운하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며 갈 곳 없는 자신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으나 만석은 매몰차게 그녀를 발로 차며 하인들을 시켜 그녀의 짐을 밖으로 내던지게 했습니다. 마당의 나뒹구는 보찜과 낡은 옷가지들 위로 연화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만석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연화는 닫힌 대문을 붙잡고 하염없이 통곡했으나 대문 안에서는 빗장을 지르는 소리만이 냉정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석을 욕하고 연화를 동정했지만 이미 권세와 돈의 맛을 본 만석에게는 들리지 않는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빈손으로 자신이 청춘을 바쳐 일으켜 세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낡고 해진 무명옷 한 벌뿐이었고 손에 쥔 것은 깨진 박바가지 하나와 보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슬픔을 아는지 먹구름이 몰려와 굵은 빗방울을 뿌리기 시작했고 연화는 비를 맞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처 없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만석은 연화를 내쫓은 날 밤 속이 시원하다며 친구들을 불러 거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개운하다며 곧 들어올 새 부인과 함께 누릴 부귀영화를 꿈꾸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을지도 모를 연화의 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던 복과 운명 자체였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석의 집 담장 너머로는 탐욕과 오만의 기운이 붉게 피어오르고 마을 밖으로 향하는 굽이진 산길 위로는 연화의 서러운 발자국만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갈 곳이 없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산짐승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컸기에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바위 아래 굴처럼 패인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러움에 북받쳐 탈진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그녀는 차라리 이 깊은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낫겠다는 모진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날이 밝자 그녀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구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던져진 연화의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산길을 헤매던 연화는 우연히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낡은 암자였지만 굴뚝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녀는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여기저기 손길이 필요한 흔적이 역력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자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허리가 굽은 노승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승은 연화의 남루한 행색과 지친 기색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합장하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연화는 그제야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준다면
이 암자의 고문일을 도맡아 하며 살겠다고 노승에게 간청했습니다. 노승은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암자에서의 생활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흉터처럼 남아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을 잊기 위해 더욱더 몸을 혹사하며 일을 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법당을 청소하고 산 아래 개울가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는 등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산속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오던 길에 비탈진 산길 아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노인이었는데 연화는 지체 없이 보찜을 풀고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노인의 상처를 지혈하고 힘겹게 노인을 부축하여 암자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연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이한 인연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조강지처인 연화를 내쫓고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던 날. 마을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였으나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찜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빚을 내어서라도 남들 보란 듯이 성대한 혼례를 치르려 했기에 마당에는 돼지 잡는 냄새가 진동하고 국거리 장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정작 잔치상을 받은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차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부인은 이웃 마을 부자의 딸로 얼굴은 분칠을 하여 하얗고 고와 보였으나 눈매가 매섭고 입술이 얇아 어딘가 야박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릴 때부터 하인들이 부축을 제대로 못한다며 짜증을 부렸고 시집 오는 날 신부가 보여야 할 수줍음 대신 콧대 높은 거만함으로 주의를 압도했습니다. 만석은 그런 새 부인의 미모와 그녀가 가져온 혼수품에 눈이 멀어 입이 귀에 걸린 채 벙글거리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새 신이 발에 맞을지는 신어봐야 아는 법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새 부인이 들어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만석의 집안 풍경은 예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있을 때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빚을 소리가 들리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었으나 새 부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는 것이 예사였고 일어나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몸종을 부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녀는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고 옷감이 조금만 거칠어도 살이 찼는다며 비단 옷만 고집했기에 만석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은 썰물 빠지듯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가 있을 때의 따뜻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뒤에서 한숨을 쉬었지만 새 부인의 성격이 워낙 불같고 표독스러워 감히 불평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쌓이고 장독대는 윤기를 잃어갔지만 만석은 새 부인의 치마폭에 쌓여 집안이 기울어가는 줄도 모르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집에서 들려오는 고성방가와 하인들을 닥달하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혔고 사람들은 냇가나 정자나무 아래 모이기만 하면 만석의 집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네 집 기둥뿌리 썩는 줄도 모르고 절이 흥청망청하니 조상님들이 무덤 속에서 통곡을 하겠구먼. 마을 안악들은 연화가 쫓겨날 때 입고 갔던 캥겹 적삼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만석이 새 부인에게 꼼짝 못하고 쥐어 사는 꼴이 고소하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이웃 마을까지 만석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얻은 새 부인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만석은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의 헛소문이라 치부하며 읍내 주막에 가서 술이나 퍼마시는 것으로 울분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학식이 높아 모두의 존경을 받는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노인은 만석의 아버지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로 만석이 코올리게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 온 어른이었기에 만석의 빗나간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무거운 발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은 최 노인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근엄한 목소리로 만석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이 사람아, 조강지처는 적흥 술찌개미와 쌀겨울 함께 먹으며 고생한 아내라 하여 버리지 않는 법일세. 자네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전처의 피땀 어린 정성 덕분인 것을 어찌 모르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빌고 집안을 바로잡게나. 최 노인의 충고는 뼈가 있고 진심이 담긴 것이었으나 이미 자만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만석의 귀에는 쇠귀의 경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석은 최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 남의 집안일에 왜 이리 참견이십니까? 제가 제 능력으로 출세하여 새 사람을 맞아 잘 살아 보겠다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악담을 퍼부으시다니요. 당장 나가주십시오. 만석은 어른에 대한 예의도 잊은 채 하인들을 시켜 최 노인을 대문 밖으로 떠밀다시피 내쫓았습니다. 최 노인은 대문 밖에서 혀를 차며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고는 칫칫,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머지않아 큰 화가 닥칠 터인데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인간 말종이라 여기며 그와 상종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만석의 집은 마을 안의 섬처럼 고립되어 갔지만 만석과 세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만석의 집에서 쫓겨나 산속 암자에 머물게 된 연화는 속세의 소란함과는 동떨어진 고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산길에서 구해온 노인은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 쉬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노인을 간호했습니다. 산비탈을 뒤져 지혈에 좋다는 엉겅퀴와 쑥을 캐다가 지식여 상처에 붙이고 암자 뒤편의 약수터에서 맑은 물을 길어다가 노인의 환부를 씻어내고 고름을 짜내는 푸진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옷은 낡고 냄새가 났지만 연화는 냇가에 나가 그 옷을 깨끗이 빨아 풀을 먹여 다듬어 놓았고 자신이 먹을 밥을 덜어 노인에게 죽을 쑤어 먹이며 밤새워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어머니의 약손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 고통 속에 신음하던 노인도 연화가 곁에 있으면 편안하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노인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연화의 헌신적인 간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속 화전민의 안악이나 갈 곳 없는 과부 정도로 생각했으나 그녀의 몸가짐이나 말투에서 배어나오는 기품과 심성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어느 날 정신이 좀 맑아지자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귀한 집 부인 같은데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속에서 험한 일을 하고 계시오. 필시 곡절이 있을 터인데 내게 털어놓아 보시오. 노인의 질문에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새 부인을 욕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부덕함과 모자람 탓에 시댁에서 쫓겨나
이곳에 의탁하게 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복이 얇아 지아비를 편안하게 모시지 못했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저 이곳에서 부처님께 공양이나 올리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고자 합니다. 연하의 말을 들은 노인은 속으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남편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했을 터인데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이 여인이야말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귀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은 단순한 떠돌이 노인이 아니라 한양 조정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장군의 부친이자 전직 고관대작을 지낸 박대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정쟁에 휘말려 잠시 낙향하여 세상을 유람하던 중 산적들을 만나 변을 당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치다 연하에게 구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연하의 간호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오자 박대감의 상처도 거의 아물어 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하는 산에서 도토리와 밤을 주워다가 묵을 쓰고 텃밭에서 가꾼 배추와 무로국을 끓여 대감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박대감은 몸이 회복되자 암자 주변을 거닐며 연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는데 그녀는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할 일을 해내는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올리는 스님을 위해 촛불을 켜고 마당에 낙엽을 쓸고 깨진 기왓장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부인들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대감은 마음속으로 내 아들이 아직 짝을 찾지 못해 걱정이었는데 하늘이 내게 이런 귀한 며느리감을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딸처럼 여겨 노후를 의탁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하는 이미 혼이 난 몸이었기에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었으나 양녀로 삼아서라도 그녀의 앞날을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로 낯선 사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체격에 무기를 감춘 듯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박대감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무사하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들은 바로 박대감의 호위를 맡았던 무사들과 가솔들이었습니다. 산적들에게 쫓겨 뿔뿔이 흩어졌다가 수소문 끝에 겨우 주인의 행방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박대감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시오. 나는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던 늙은이일 뿐이오. 내 이름은 박무영이라 하오. 그제야 연화는 자신이 구해준 노인이 보통 분이 아님을 깨닫고 예를 갖추려 했으나 박대감은 손사래를 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의 생명의 은인이 내게 예를 갖출 필요는 없소. 오히려 내가 부인에게 큰 절을 올려야 마땅하오. 박대감은 떠날 채비를 하면서 연화에게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이 산속에 묻혀 살기에는 부인의 심성이 너무나 아깝소. 나와 함께 간다면 내 딸처럼 여겨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소. 잃어버린 웃음도 되찾고 부인이 가진 재주를 세상에 펼칠 기회를 주고 싶소. 연하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은 여인으로 세상에 나갈 면목이 없으며 조용히 이곳에서 스님을 시봉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하늘이 부인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다 뜻이 있어서일 것이오.
부인을 버린 그 어리석은 자에게 보란 듯이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도리가 아니겠소. 결국 연화는 노승의 권유와 박대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정들었던 암자를 떠나 박대감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대감을 따라 산을 내려오는 연화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 죽을 곳을 찾아 헤매던 산길을 이제는 귀인의 보호를 받으며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대감은 가마를 불러 연화를 태우려 했으나 연화는 굳이 사양하고 대감의 뒤를 따라 걸으며 산천을 눈에 담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멀리서 만석의 집 지붕이 보였지만 연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대감의 본가는 한양에서도 으리으리하기로 소문난 저택이었고 그곳에는 박대감의 아들이자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용맹한 장군인 박장군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장군 역시 효심이 지극한 인물로 아버지를 구해준 연화를 보자마자 큰 절을 올리며 생명의 은인으로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 시각 만석의 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해 보였으나 속은 못차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새 부인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밭을 팔고 논을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새 부인은 만석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젊은 하인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핑계를 대고 친정으로 나들이를 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만석은 줄어드는 재산과 멀어지는 부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술에 취해 잠들 때면 꿈속에서 연화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다림질 잘된 옷을 보곤 했지만 깨어나면 차가운 방바닥과 어지러진 술상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만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의 싹이 트고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자존심이라는 잡초로 덮어버리고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 부임하는 도지사가 아주 엄격하고 청렴한 인물이라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만석은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벼슬아치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돈 좀 쥐어주고 기생 몇 명 붙여주면 꼼짝 못할걸. 그는 자신의 얄팍한 처세술만 믿고 다가오는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임하는 도지사가 다름 아닌 박대감의 조카이자 박장군과 막역한 사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만석은 자신의 몰락을 향해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석네 집터가 새서 주인이 곧 망해 나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까마귀 떼가 만석의 집 지붕 위에 앉아 울어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만석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무리하게 고리대금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쳐서 갚으라고 협박하며 악랄하게 굴었는데 이로 인해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관아의 아전들과 결탁하여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 돈으로 새 부인의 비단 치마를 사주고 노름판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의 악행은 낱낱이 기록되어 암행어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바로 코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만석의 집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반대로 한양으로 간 연화는 박대감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꽃피우며 귀부인으로서의 소양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박대감의 집에서 단순히 식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손재주와 부지런함으로 집안의 살림을 돕고
박대감의 서재를 정리하며 틈틈이 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만석의 등 너머로 배웠던 글솜씨가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어려운 서책도 읽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박대감과 박장군은 연화의 총명함과 기품에 감탄하며 그녀를 집안의 큰어른처럼 대우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온화하고 자애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고 마음이 편해지자 그녀의 거칠었던 손도 예전처럼 고와졌고 움푹 팬 볼에도 살이 올라 중년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촌부 연화가 아니라 명문가의 기품 있는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으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를 다시 만석이 있는 고을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만석이 사는 마을에도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마을의 풍경과는 달리 만석의 집안에는 찬바람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새 부인과의 사이는 금이 갈 대로 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이 오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새 부인은 만석이 가져다 주는 돈이 적다며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고 만석은 그런 아내의 사치를 감당하느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야금야금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더니 저 집은 3년도 못 가서 쪽박을 차게 생겼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기와지붕에는 자풀이 자라나고 대문칠은 벗겨져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으나 만석은 여전히 자신이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헛기침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새 부인은 겉모습만 화려했지 속은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어서 집안 살림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치장을 위해 비싼 놀이개를 사들이거나 점집을 드나드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기에 집안 꼴은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해져 갔습니다. 곳곳에 거미줄이 쳐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만석이나 부인이나 누구 하나 나서서 치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 꼴을 보고 화를 내다가도 부인이 앙칼진 목소리로 대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그는 가끔 곰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던 예전의 집안 풍경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를 보고 손을 흔드는 격이었습니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이라. 그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장터에 왁자지껄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조정에서 큰 공을 세운 대장군이 왕의 명을 받아 이 지역을 순찰하러 내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북쪽 오랑캐를 토벌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사또조차도 벌벌 떤다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군의 행차를 구경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만석의 귀에는 그 소식이 마치 구세주의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벼슬길이 막혀 답답해하던 차에 이 대장군에게 줄을 잘 서면 단숨에 높은 자리를 얻어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만석은 무릎을 치며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다. 내 이 기회를 놓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남은 땅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선산의 문서였으나 눈앞에 어른거리는 출세의 환영 때문에
조상님에 대한 면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땅 문서를 들고 읍내의 거간꾼을 찾아가 헐값에 넘겨버리고는 그 돈으로 장군에게 바칠 뇌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물건으로는 장군의 눈에 찰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산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천종산삼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희귀한 보석 따위를 찾아 헤맸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행동은 금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람들은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조상 묘가 있는 산까지 팔아먹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귀를 막고 오로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새 부인은 만석이 큰 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 그 돈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군이 오면 성대한 연회가 열릴 텐데 촌구석 안악내처럼 입고 갈 수는 없다며 한양에서 유행한다는 비단 옷감과 금비녀를 사야 한다고 졸라댔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부인이 당신이 출세하려면 내내조가 필요한 법인데 내가 꾀죄죄하게 하고 나가면 장군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겠냐며 교묘하게 구슬리자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석은 뇌물 쓸 돈의 일부를 떼어 부인에게 주었고 부인은 그 돈을 들고 룰루랄라 장터로 달려가 값비싼 옷감과 장신구를 사들이며 희희낙낙했습니다. 부부는 마치 다가올 파멸을 축하라도 하듯이 마지막 남은 재산을 허공에 뿌리며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촌장 최 노인은 다시 한번 만석을 찾아가 말리려 했으나 대문 앞에서 하인들에게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석은 재수 없는 늙은이가 또 와서 회방을 놓으려 한다며 문전박대했고 최 노인은 대문 밖에서 탄식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칙칙.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산을 오르기도 전에 떨어질 생각부터 하니 그 끝이 뻔하구나. 최 노인의 예언처럼 만석의 집 주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까치 대신 까마귀가 떼를 지어 날아들고 밤이면 이유 없이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지저대어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 모든 징조를 무시한 채 장군에게 바칠 뇌물 상자를 어루만지며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이미 고관대작이 되어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큰 고을의 관아에서는 장군의 도착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행렬 속에는 놀랍게도 연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박 대감의 양녀 자격으로 그리고 박 장군이 가장 존경하는 누님으로서 이번 행차에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 장군은 연화에게 누님, 이번에 가는 곳이 누님의 고향이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누님을 괄시했던 자들에게 누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동행을 권유했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곳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자신을 버린 남편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이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대감이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당당하게 마주하여 매듭을 짓고 오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조언하자 연화는 큰 용기를 내어 고향 방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출발하기 전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예전의 촌부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깊고 그윽하며 입고 있는 옷은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변한 것은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나약한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러 가는 것이다. 연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이겨낸 회한과 다짐의 결정체였습니다. 장군의 행렬이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만석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거울을 보며 절하는 연습을 하고 장군 앞에서 할 나부의 말을 달달 외웠습니다. 장군님, 이 미천한 소인이 장군님의 위엄을 우러러보아 약소 하나마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징그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새 부인 역시 머리에 무거울 정도로 많은 비녀를 꽂고 화장을 떡칠하여 마치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장군의 눈에 들어 혹시라도 더 좋은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거울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만석 부부는 서로의 꼴불견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행태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겉으로는 만석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장군의 행렬이 마을 어귀에 도착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고을 사또를 비롯한 모든 관리가 마을 입구로 마중을 나갔고 만석 역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맨 앞줄에 서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자리는 장군이 말에서 내리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만석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뇌물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그가 전 재산을 털어 산 귀한 옥으로 만든 두꺼비가 들어 있었는데 그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요술방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으나 만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군의 행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펄럭이는 깃발과 웅장한 나팔 소리가 산천을 울렸고 말발굽 소리는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위풍당당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백마를 탄 장군의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만석 역시 납작 엎드려 바닥의 흙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내 세상이 온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는 곁눈질로 장군의 동태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뒤를 이어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따르고 있었는데 만석은 그 가마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꿈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군에게 잘 보일 생각뿐이었기에 그 가마 속에 자신의 운명을 쥐고 흔들 사람이 타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리자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은 훤칠한 키에 호랑이 같은 눈매를 가진 위엄 있는 모습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인자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앞으로 나가 장군을 맞이했고 장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 눈치 없이 불쑥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이 고을의 선비 박만석이라 하옵니다.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미천한 소인이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이 말릴 새도 없이 뇌물 상자를 높이 쳐들고 장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막아서려 했으나 장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장군의 눈매가 가늘어지며 만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만석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움찔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와 그가 내민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장군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것은 천년 묵은 옥으로 깎은 두꺼비이옵니다. 장군님의 무은장구를 비는 뜻에서. 만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군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일개선비라는 자가 이런 귀한 물건을 바치다니 그 재물이 어디서 났는지 심히 의심스럽구나. 장군의 호통의 만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장군이 뒤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이 자가 바로 그 자입니까? 장군의 말에 모든 시선이 뒤따르던 가마로 쏠렸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의 문이 열리고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한 여인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영롱한 옥비녀를 꽂은 그 여인의 자태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만석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만석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옛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 얼굴은 꿈에서도 잊지 못할 자신이 헌신짝처럼 내버린 조강지처 연화였기 때문입니다. 만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입은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어떻게? 연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만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겁고 무섭게 만석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연화 아씨 아니야. 세상에. 어쩜 저리 고와졌을까. 장군님을 누님이라 부르는 걸 보니 대단한 신분이 되었나 봐.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만석의 얼굴은 붉어졌다 푸르러졌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새 부인 역시 연화의 화려한 모습에 기가 죽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은 비단옷이 누더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연화의 기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장군은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정중하게 부축하며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아버님을 구하신 귀한 분이시다. 내 놈이 감히 함부로 이름을 부를 뿐이 아니다. 장군의 서슬 퍼런 일갈의 만석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보다는 공포가 그리고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부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산골짜기에 버려진 여자가 대장군의 누님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악몽이다. 깨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차가운 땅바닥의 감촉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뼈저리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 발 한 발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만석의 앞에 멈춰서자 만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녀의 신발코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신을 신고 다니던 그 발이 이제는 꽃무늬가 수놓아진 비단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얼굴을 보시오.
당신이 내쫓은 그 못난 여편네가 맞소.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억지로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지만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깊어서 자신의 추악한 내면이 낱낱이 비치는 거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만석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려 했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고 그가 버린 헌신짝은 황금 신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통쾌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끼며 이 기막힌 반전을 지켜보았고 새 부인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가을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 지난 세월의 한을 풀고 만석의 죄를 물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금 달싹이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잘못된 삶에 대한 준엄한 심판 선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훗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강지철을 벌인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준비한 옥 두꺼비는 주인을 잃고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의 헛된 욕망 역시 산산조각이나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며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만석의 앞날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의 등장으로 인해 만석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처했고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앞에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만석이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연화가 진정한 평온을 되찾는 과정뿐이었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고을 어귀.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된 가운데 연화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10년을 하루같이 당신을 섬기고 손발이 닳도록 집안을 일으켰건만 돌아온 것은 모진 구박과 매몰찬 내침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귀영화가 고작 조강지철을 버리고 얻은 이 허울 좋은 껍데기였습니까? 연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식은땀만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입술만 달싹거리며 붕어처럼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자신이 연화에게 저질렀던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뒤늦은 후회와 공포가 밀려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습니다. 장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내 누님은 조정의 큰 어른이신 박대감께서 친딸처럼 여기시는 귀한 분이다. 네가 눈이 멀어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돌덩이를 귀히 여기더니 이제야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장군의 호통 소리에 놀란 만석은 넙죽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쿵쿵 뚫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찾고 그동안 만석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제 복을 제가 찾지.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만석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바닥에 납작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새 부인이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출세하기는커녕 큰 벌을 받게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만석의 옷자락을 놓아버리고는 군중 틈으로 숨어들려 했으나 장군의 호위무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너 또한 이자와 한통속이 되어 선량한 본처를 내쫓고 호의호식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무사의 호령에 새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다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저는 속아서 시집온 죄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남편이라 부르던 만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발뺌을 했고 그 모습을 본 만석은 배신감의 치를 떨었으나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만석에게 다가가 그가 장군에게 바치려 했던 옥 두꺼비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만석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을 사기 위해 조상님이 물려주신 선산까지 팔았다 들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조상도 버리고 아내도 버린 당신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연화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비참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만석이 스스로 자초한 업보였기에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쫓던 그 헛된 욕망이 결국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참회하십시오. 장군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만석을 포박하려 했습니다. 이자는 매관매직을 시도하고 양반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조강지처를 유기한 죄가 크니 관하로 압송하여 엄벌에 처하겠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만석의 팔을 꺾자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연화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니, 부인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네. 만석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고울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곤장을 쳐서 다스려야 한다.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험악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만석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손을 들어 장군을 제지했습니다. 장군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연화의 말에 장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님, 이자는 누님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던 자입니다. 어찌하여 용서를 베풀려 하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아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만석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채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사는 것이 곤장 몇 대를 맞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연화의 깊은 뜻을 알아차린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에게 물러가라 명했습니다. 만석은 포박이 풀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고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었던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한때는
이 마을의 이웃이었으니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저 투명 인간처럼 여기시어 그가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연화의 덕망 높은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푸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보살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녀의 귀향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때 새 부인은 만석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비단 옷의 먼지를 털어내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흥알거지가 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나를 데리고 살겠어. 나는 친정으로 돌아갈 테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시오. 그녀는 만석이 선물했던 비녀와 반지를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만석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것이 내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얻은 보물이었단 말인가.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군은 연화와 함께 가마에 오르며 만석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네가 만약 또다시 허튼 짓을 하거나 누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죽은 듯이 엎드려 네 죄를 씻으며 살아라. 장군의 행렬은 다시 위풍당당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화는 가마창 너머로 멀어지는 만석의 초라한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석은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홀로 남겨져 화려했던 행렬이 사라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깨진 박바가지 조각과 흙투성이가 된 뇌물 상자만이 뒹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의 깨져버린 인생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며 집안 어디에도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부엌, 먼지 쌓인 마루, 찬바람이 드는 안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채우던 생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석은 텅 빈 안방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예전에 연화가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던 그 자리, 자신이 술상을 걷어차던 그 자리에 앉아보니 견딜 수 없는 고독과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도깨비에 홀렸지. 그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대답해 주는 것은 싸늘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 마당에서는 연화의 귀향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박대감 집에서 가져온 곡식과 비단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부족한 남편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작은 정성이니 부디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예전처럼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연화 아씨, 아니 마님, 정말 고생 많으셨소. 이제는 꽃길만 걸으시오. 마을의 분위기는 만석 때문에 얼어붙었던 긴장이 풀리고 다시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연화의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집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호롱불 하나 켜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밥을 차려줄 사람도 물 한 그릇
떠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연화가 매일 새벽 일어나 밥을 짓고 따뜻한 아랫목을 마련해 주던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기어갔지만 물항아리는 바싹 말라 있었고 바가지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른 바가지를 긁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내가 죽일 놈이다. 그의 참회는 너무나 늦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를 간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는데 마당 구석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들꽃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연화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모란도 아니고 귀한 난초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들꽃이 마치 연화처럼 보였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욕망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참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촌장인 최 노인을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 노인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감격해했습니다. 자네가 살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돌아오니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연화는 최 노인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은 제가 떠나고 나면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죄가 크나 굶어 죽지는 않게 마을 분들이 조금만 살펴봐 주십시오. 끝까지 남편을 걱정하는 연화의 마음에 최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말게. 자네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마을 사람이니 내치지는 않겠네. 자네의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일세. 연화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은 집안에 있는 갓나가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부인이 남기고 간 화려한 가구들과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어 마당에 쌓아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자신의 탐욕과 허영심을 모두 태워버리겠다는 듯 그는 묵묵히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가 날렸지만 만석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야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나 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불이 꺼지고 남은 것은 검은 재뿐이었지만 만석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작은 정화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빈손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다시 장군과 함께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만석의 집 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사랑도 이제는 바람에 실려보내고 오로지 연민의 정만이 남아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가마꾼들의 힘찬 구령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자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만석은 대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아내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만석의 집에서 들려오던 고성 방가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침묵과 고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만석은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개니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굳어버린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며 그는 땀방울의 의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흙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질 때마다 그는 연화의 거친 손을 떠올리며 속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이제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휩쓸고 간 마을에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하고 깊은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장군과 연화가 떠나고 난 뒤 만석의 집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허세가 가득했던 그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은 빈 껍데기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텅 빈 안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사방에서 불어오는 외풍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연화가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틈새를 문풍지로 꼼꼼히 막아주었기에 겨울이 추운 줄 모르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 따뜻했던 온기가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구들장은 마치 그의 얼어붙은 마음처럼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부엌에 나가봐야 찬물 한 사발과 식은 밥덩이조차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저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의 새로운 삶이 아니 처절한 속죄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랫사람들을 시켜 물을 길어오게 하고 물이 조금만 차가워도 호통을 쳤던 그가 이제는 직접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언덕길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물동이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살얼음이 낀 우물물은 손을 베일 듯 차가웠습니다. 물을 탔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물을 뒤집어쓰기 일쑤였지만 만석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찬바람에 얼어붙어 살을 파고들 때마다 그는 지난 세월 연화가 한겨울 빨래터에서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이리 추운 것을, 이리 아픈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짐승만도 못했구나. 만석은 서툰 솜씨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조차 쉽지 않아 매캐한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콜록거려야 했고 밥은 서리거나 새까맣게 타기 일쑤였습니다. 검게 탄 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그는 예전에 연화가 차려주던 윤기 흐르는 흰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얼마나 큰 정성의 산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그릇을 던질 때 연화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지를 생각하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아 가팍거리며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그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으며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자 동시에 연화에게 바치는 뒤늦은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만석이 저 양반 이제야 사람 노릇 해보려고 애쓰는구먼 하고 혀를 차면서도 예전처럼 비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만석은 개디를 들고 거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높은 도지만 챙기려 했던 밭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는 양반 체면 따위는 진작에 개울물에 떠내려 보냈기에 무명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투성이가 되어 밭을 갈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하여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선비님,
쉬엄쉬엄 하시오. 그러다 병나겠소 하고 말을 건네면 만석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 이리 땀이라도 흘려야 땅에게 덜 미안하지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참회와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려 개울물이 불어나고 둑이 터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와 둑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가장 앞장서서 흙가마니를 나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던져 둑을 보수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작업 끝에 겨우 물기를 잡고 마을이 안전해지자 사람들은 진흙투성이가 된 만석을 둘러싸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만석 양반 덕분에 우리 논이 살았소. 정말 고생 많았소. 촌장이 건네는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든 만석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으로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남을 짓밟고 얻은 기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땀 흘리며 얻은 진정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밤 젖은 몸을 누이며 꿈속에서 연화가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연화의 소식은 인편을 통해 가끔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의 양녀로서 그리고 장군의 누이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의호식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빈민 구제소를 세우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그녀는 글을 모르는 여인들을 위해 작은 학당을 열어 글을 가르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등 덕망 높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조정에서도 그녀의 선행을 높이사 정경부인의 칭호를 내렸으나 연하는 그 칭호보다 어머니라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만석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만석은 그럴 때마다 먼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하고 그녀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마을 어귀에 낯선 달구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달구지에는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겨울 옷감과 곡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달구지를 끌고 온 하인은 촌장을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계신 박마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만석 어르신께 전해달라는 마님의 당부셨습니다. 촌장이 그 보따리를 들고 만석의 집을 찾았을 때 만석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받아든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지은 두툼한 손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털로 짠 버선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옷감 사이에서 떨어진 쪽지에는 단 한 줄의 글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만석은 그 옷을 가슴에 품고 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어도 시원찮을 판에 멀리서까지 자신의 추운 겨울을 걱정하여 직접 옷을 지어 보낸 연화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미움조차 녹여버린 용서와 자비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밤 연화가 보내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사내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오로지 베풀며 살겠노라고. 연화가 보여준 그 큰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며 살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 만석은 자신의 밭에서 나온 수확물의 태반을 마을의 독거노인이나 가난한 집 앞에 몰래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만석의 지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고 그를 벙어리 자선가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만석의 머리에도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제 만석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집은 언제나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사시사철 향기가 났고 사랑방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리하게를 들려주기도 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만석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잃어버렸던 동심과 순수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가끔 아이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가난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채워지는 법이란다. 내가 그것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지. 그것은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참된 교훈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마을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화가 고향에 내려와 마을 입구에 세운 다리에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감히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사 당일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만석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방 안에 앉아 조용히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멀리서 풍물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지만 그는 귀를 닫고 오로지 연화의 평안만을 기도했습니다. 해질 무렵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즈음이었습니다. 만석의 집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만석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놀랍게도 연화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시종들도 없이 오로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온화하고 고귀한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만석은 너무 놀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뜰로 내려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그 속에 담긴 회한과 용서, 그리고 그리움이 눈빛을 통해 오갔습니다. 연화가 먼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참으로 정갈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예전보다 더 좋아졌군요. 그 말은 만석이 평생 듣고 싶었던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만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 부인의 덕분입니다. 제가 늦게나마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 것은 다 부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 덕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다가와 만석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당신도 저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구려. 연화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으로 두 사람의 길고 긴 인연의 매듭은 아름답게 풀어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만석은 조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잡곡밥 한 그릇에 된장국, 그리고 텃밭에서 딴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는 밥상 맞은편에 빈 밥그릇과 수저를 하나 놓았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연하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밥을 한술 뜨며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에는 집집마다 따뜻한 호롱불이 켜지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습니다. 만석의 집 굴뚝에서도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평화로운 저녁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만석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비단옷이나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을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만석의 마음속 촛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그 후로도 만석은 오래오래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살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잠자듯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가꾸었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윽한 향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연화 역시 한양에서 천수를 누리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고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헌신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참회와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만석과 연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굴곡진 인생이었으나 끝내 따뜻한 평화를 찾은 그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한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불고 세상은 어둠에 잠겼지만 내일은 또다시 밝고 희망찬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부디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 이야기 속에 따뜻한 온기를 덮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